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는 거 피하잖아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세상에 과일이 엄청 많잖아요. 몇십 종류, 몇백 종류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당뇨 환자라고 진단받고 나면 그 세상의 모든 그 맛있는 과일을 다 먹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신다면 당뇨 환자도 맛있게 재밌게 즐겁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당뇨를 진단받았어? 그럼 나는 당 섭취라는 것 자체에 주의를 해야 해. 맞는 말이에요. 과일 달콤하지, 당이 많아, 당의 밀집체야. 그래서 과일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일부 과일은 들어있는 당 자체가 굉장히 빨리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어떤 과일은 그 당 자체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 종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양 조절이 좀 쉽지 않은 과일은 일단 피해야 돼요. 어르신들 포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막 한 송이도 좋고 두 송이도 좋고 드신단 말이에요. 홍시 한 10개 드신단 말이지.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 막 반통도 드시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먹는 양의 제어가 안 되는 과일, 내가 어떤 과일에 그런 반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과일은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긴 하지만 내가 먹는 양이 제어하기 힘들면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좀 먹으면 좋은 과일 몇 개 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 들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 생 블루베리 국산은 정말 비싸요. 냉동 블루베리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 과일도 보통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뭐 걔가 다른 생과일이랑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프레시한 거냐 냉동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괜찮아요. 가격도 좋고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드려 보는데 생 블루베리보다 좋아서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성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생 블루베리든 냉동 블루베리든 블루베리 자체는 포도만큼 굉장히 많이 드시지는 못해요. 포도가 훨씬 단맛이 강하거든요. 블루베리보다. 그래서 알알이 블루베리가 좀 더 작기도 하고 그래서 블루베리는 약간 적당량 드시기에 좋은 과일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짙은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또 많이 있어서 또 추천할 만한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인체 어디에 좋나요? 모든 만성 질환은 일단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항산화 성분이 많은 거는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블루베리 추천이고 그것도 과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아보카도 한번 살짝 추천드려 봅니다. 아보카도는 일단 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과일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따진다기보다는 아보카도 무슨 맛으로 먹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잘 익은 아보카도는 그 고유의 아보카도가 가지고 있는 그 풍미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잘 으깨서 스프레드처럼 쓰셔도 좋고 뭐 마요네즈 대신 아보카도 스프레드를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열량을 조금 덜 섭취하면서도 당도 섭취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영양소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과일이기도 하죠.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그래서 아보카도 자체가 어떤 분들은 약간 땅 위에서 나는 버터다 뭐 이런 말씀도 쓰시는데 그거는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질감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는 점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블루베리, 아보카도 이 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사실 추천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복숭아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양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자두는 어떤가요? 자두요. 자두도 뭐 저도 한 20개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키위 추천드려 볼게요. 키위요? 네, 키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득이 되실까? 우리가 고기를 엄청 연하게 할 때 보통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이렇게 잘 강판에 갈아가지고 재워둔단 말이죠. 그 갈비할 때. 그지, 갈비할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연육,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과를 이제 노리기 위해서 그런 과일을 쓰는 건데 그러면 그 과일들은 왜 고기를 연하게 하는가? 그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에 가서 이제 잘 식사하고 나면 뭐 약간 뭐 파인애플이 됐든 뭐 키위가 됐든 약간 새콤한 과일을 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고기 먹은 게 잘 소화가 되라고. 키위 자체는 비타민C가 진짜 많기도 하고 섬유소도 많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도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키위 진짜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앉은 자리에서 5-6개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양 조절이 좀 쉽게 되는 과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드 키위가 그 그린 키위보다는 조금 더 달고 실제로 당 함량도 더 높기는 하고요. 좀 양을 제어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죠. 웬만하면 그린 키위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확실한 맛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과일들은 고유의 맛이 좀 사라지고 다 같이 그냥 평준화된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네, 거. 그런 거는 뭐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더 그런데 예전만큼 배도 시원한 맛이 없어지고 뭐 사과도 옛날만큼 막 이렇게 상큼한 맛이 없어지고 귤도 달기만 하고 새콤한 맛은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드 키위는 그린 키위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인의 입맛에 더 맞는 키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일 자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맛이 확실한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좀 그린 키위파이기도 하네요. 참외요. 참외 씨를 같이 먹냐, 과육만 먹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참외를 이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외 씨를 먹어야 진정한 참외 러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참외 씨가 입안에서 걸리는 것 빼고는 단맛도 더 많이 나고 좀 즐겁단 말이죠. 그 재료 자체가. 근데 참외를 왜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씨는 왜 먹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이렇게 다 발라내고 먹는데 그러면 그게 무나 참외나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다양한 의견을 주시죠. 그래서 참외 자체는 뭐 혈당을 올리는 과일이다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참외를 진짜 좋아하셔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2개, 3개 드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 조절이 쉬운 과일이죠. 그리고 과육이 좀 단단한 과일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씨 부분을 빼면요. 그래서 과육이 단단하면서 더 아울러서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면 사실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차라리 사과처럼. 사과는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면 우리가 껍질을 먹는 것도 익숙한 과일이잖아요. 근데 참외를 진짜 좋아해도 참외 껍질까지 먹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고 껍질채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죠. 과육이 단단하거나 껍질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과일이 아무래도 양 조절하기도 쉽고요. 또 껍질에서부터 오는 섬유소의 건강한 효과도 노려볼 수 있고 섬유소가 많다는 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일을 먹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섭취량이나 시간, 뭐 조리 팁 같은 게 일단 공복의 과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공복의 사과는 의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당뇨도 없고 내가 그냥 평상시에 아주 건강한 식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내가 사과 하나를 공복에 즐기는 것이 건강 습관으로 잘 자리를 잡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추천이에요. 뭐 건강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당뇨 진단받고 나서 공복에 과일을 먹게 되면 공복이라는 것은 배가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실컷 잤어. 한 8시간 잤어요. 그러면 뭐 8시간 자기 직전에 뭐를 드시고 주무시진 않았을 터이니 뭐 한 12시간, 11시간 이상 위장이 이제 비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그 상태에서 과당을 가지고 있는 과일을 탁 하고 섭취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혈당 피크를 탁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네, 그래서 뭐 혈당 스파이크를 꼭 그린다라기보다는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복의 과일은 피하시면 좋겠고 식사와 과일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과일이 식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과일을 간식으로 먹고 하면서 조금 약간 나른한 그런 시간대에 좀 프레시함도 스스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효과는 사실 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뇨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과일을 별도의 시간에 떼어놓고 먹는 것보다 오히려 식사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수월하게 혈당 관리할 수 있기도 해요. 참외 같은 거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유독 과일을 반찬화 시켜서 먹는 건 이제 여름 과일에 많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참외를 그렇게 뭐 무쳐서 먹거나 혹은 참외 깍두기 같은 형태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단단한 복숭아도 사실 복숭아 깍두기를 해서 먹으면 꽤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수박도 뭐 흰 부분을 가지고 또 무쳐서 먹기도 하고 등등 여름 과일을 반찬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름에 약간 입맛이 좀 떨어지고 좀 색다르게 즐기고 싶고 내 스스로 입맛을 돋구고 싶고 하는 욕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일의 맛들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식사의 일부로 과일을 편입시키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과일도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이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탐색하고 모색해 나가는 거죠. 과일 여러 가지 좋아하긴 하지만 뷔페에 가면 항상 있는 그 과일 중에 잘라놓은 황도가 있잖아요. 그 황도에 얽혀 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저의 그 상담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게 황도 통조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황도 통조림은요, 당뇨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평생에 다시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수박과 홍시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유일한, 수박과 홍시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유일한 것이 황도 통조림입니다. 그러면은 백도는 괜찮냐라고 물어보시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통조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통조림, 병조림, 뭐 잼 이런 거 할 때 공통적으로 당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 블링블링하죠. 그래서 그렇게 통조림 되어 있는 혹은 잼으로 만들어진 그런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표현 제가 잘 안 쓰지만 정말 쥐약입니다. 과일도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일을 뭐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현대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과일 한 쪽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크기가 대강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수박 한 쪽이라고 했는데 막 이만한 거를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쪽 기준으로 보면 2쪽 정도 적당해요. 사실 더 드셔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란 이게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 과일 편에서 강조드리는 게 나 스스로 양을 제어하기 힘든 과일은 좀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한 번에 드실 때는 2쪽 정도가 적당하다.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정도로 표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먹는 거나 수박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수박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재료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혈당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이유는 혈유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내 이 혈관 안에 피가 돌아다니는 거기에 포도당이라는 게 늘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내 몸에 늘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성질. 예를 들어 체온. 우리 뭐 애 열나요? 51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 열이 나고 저체온증이 오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도 항상성의 그 범위 내에서 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혈당도 그래요. 혈당도 항상성의 어떤 기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을 굶어도 내 몸은 최대한 노력을 해요. 내 혈당의 그 특정한 기준선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다 깨서 먹지 않아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혈당으로 기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밤에 무얼 먹지 않아도 계속 그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건데 그걸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을 먹으면 그 항상성의 위배가 될 수 있는 즉 일반적인 혈당의 그 수치를 피크로 올라가게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거를 끼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재료는 그걸 아주 급격하게 높게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있고 어떤 재료는 그걸 완만하고 별로 높지 않은 피크를 유도하는 재료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똑같은 재료여도 각 개인에 따라서 그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재료에 우리가 특정한 수치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요즘 다이어트 할 때 유행하는 그 GI 지수라는 거예요. 각 재료가 혈당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수치화해 놓은 것인데 수박은 과일 중에서도 GI 지수가 좀 높은 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수분이 많은데 왜 혈당을 올리냐, 물 마시는 거랑 같지 않냐.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박 주스도 안 되겠네요. 수박 주스는 이제 더 빠르게 혈당을 높이죠. 뭐든지
입자를 잘게 할수록 흡수가 빠르게 되거든요.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내가 대사가 됐을 때 최종 산물화 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 씹어 먹는, 만약에 뭐 수박이에요. 똑같은. 그럼 내가 씹어서 먹는 그 과육으로 된 수박이랑 얘를 싹 다 갈아가지고 뭐 씨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싹 발라놓은 수박 주스는 일단 내가 먹는 속도가 달라요. 벌컥벌컥 먹는 거랑 씹어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먹는 속도도 다르고 실제 입자가 더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빠르죠. 나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와 죽을 먹었을 때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양을 바람직한 속도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못 먹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도 통조림만 빼면은 다 일단 드실 수는 있고요. 그 통조림이라는 것은 식품공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통조림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 양산화되기 전에는 그것을 그냥 설탕에다 과일을 재우는 당 절임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뭐 말리기 이런 것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리기 뭐 이런 거 대신 설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맛없는 과일도 좀 더 맛있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죠. 그게 지금은 이 현대 문명에서 통조림이라는 제품화가 되었을 뿐인 거죠. 말린 과일도 굉장히 당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제 말린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량이나 모양새는 이렇게 쭈그러들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당 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축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도도 달콤하죠. 건포도는 어때요? 달죠. 더 달죠? 감도 달콤하지만 꽃감은 어때요? 그렇죠. 그런 농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린 과일도 당뇨 환자에겐 좋지 않아요. 그럼 망고 말린 거 이런 것도 다 먹으면 예, 망고 말린 것은 게다가 그 동남아에서 사오시면 이게 설탕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과일 선택하실 때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게 더 좋다.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우니까 사실 오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 등산 갈 때 꼭 오이를 꼭 챙겨가요. 그쵸. 수분 보충. 그 오이에 대한 효능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이요? 네. 대표적인 다이어트. 오이 자체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섬유소 들어있고 수분이 대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비타민 C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서 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여름에. 그 오이에 대해서 네. 그 피부 건강, 해독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해독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맹물을 먹으라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오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오이를 뭐 하루에 2개 드세요? 3개 드세요? 어렵지 않게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수분을 또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독 효과, 뭐 붓기를 빼는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다이어트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만 좀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일단 붓기 제거. 왜 붓기 제거인가요? 충분한 수분. 충분한 수분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좀 맹물 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몬수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보리차를 생수 대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오이를 드셔도 돼요. 굉장히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붓기 제거 일단 중요하고요. 수분 공급에서 따라 나오는 해독작용, 뭐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다이어트, 그게 3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오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면 오이 껍질은 속보다 섬유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섬유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레몬수랑 보리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오이랑 레몬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교하는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제가 레몬수가 좋다, 뭐 오이가 좋다라고 사실은 딱 대답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오이에 대해 불호인 분들이 많으세요, 꽤. 오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토마토도 안 드시고 수박도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오이 먹으라 그래서 효과가 없겠죠? 그럼 본인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위장이 안 좋아, 위가 좀 예민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레몬수가 괜히 자극적일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레몬수 대신 오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만약에 오이 알러지나 오이를 좀 불호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를 드시면서 또 그럴 수 다이어트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체온 조절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막 덥고 무덥고 아까 산에 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무더울 때 등산 가고 하면 굉장히 열이 빠르게 오른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혹은 생수를 마셔서 내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오이처럼 약간 중화된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더 권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적정한 밸런스로 체온을 돌이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럼 땀이 난다는 거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전해질이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먹으면 수분도 먹는 거지만 전해질도 같이 공급을 받는 거라 생수보다는 이온 음료가 오히려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라고들 알고 계시고,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상태인데 정말 막 이가 시리고 차가울 만큼의 그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내 속은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고 내 밖에는 아직 열이 남아있는 상태보다 내가 그냥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내부의 열을 같이 중화시켜 내보낼 수 있는 오이 같은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심장마비나 그런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심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오이 껍질에는 네. 혹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이 껍질이 더 진하고 오이 속은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이 껍질에 굉장히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색깔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 생물 시간에 다 엽록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약 문제 때문에 이제 껍질을 보통 벗기고 요리를 하시기도 하고 뭐 반쯤 벗기기도 하고 하시는데, 뭐 식초물이나 그런 데다가 담궈놨다가 하시게 되면은 너무 뾰족뾰족한, 어떤 오이에 따라서 이게 뾰족뾰족한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잘 제거하시면 껍질 같이 섭취하시는 거 언제든지 권장드리죠. 오이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퍼푸드처럼 느껴지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뜨거운 곳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막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차갑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찬 성질이 있는 식품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랑 뭐 찬 우유를 벌컥벌컥 같이 먹는다거나, 상상만 해도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고,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무슨 치명적이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사이에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랑 얘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내 몸에 별로야, 이렇게까지 느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양 성분 상의 작용으로 봤을 때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썩 뭐 좋은 밸런스는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음식의 성질에 있어서 차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 자체가 차갑다, 뭐 음식 자체가 뜨겁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 냉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이 냉국 만들 때는 식초도 들어가게 되고 뭐 미역 같은 재료도 같이 들어가고 양파 같은 것도 뭐 슬라이스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이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오이 냉국 자체는 오히려 여름철에 더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좀 입맛도 돋궈줄 수 있는 메뉴가 되기도 하죠. 양파나 이런 것처럼 오이 냉국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들 좀 몇 개. 미역, 양파, 그리고 뭐 식초 반드시 들어가니까 좋은 식초.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것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적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뒷면 돌려보셨을 때 뭔가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그런 식초는 뭐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죠. 레몬수는 사실은 마시면 나중에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오이를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레몬수를 먹으면 배가 꺼져서 후속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성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나의 식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또 해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도 내가 위장이 좀 불편한 걸 느끼지 않고 위가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이렇게 생수에다가 채워놓고 즙을 짜서 채워놓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몬 안에 들어있던 강력한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도 내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파진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레몬수의 엄청난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몬수보다 나는 오이파야 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많이 먹어서 열량을 과다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정말 한 2트럭 드셔야 돼요. 오이는 거의 열량이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과량의 오이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 설사가 난다거나 하는 이슈가 차라리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과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오이를 뭐 내가 하루에 몇 개까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냐, 그럼 제가 여기서 30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하루에 한 양심적으로 한 3개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거든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 우리가 일반 젊은 성인들이 먹고 약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주어서 화장실을 잘 가게 해도 되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변비라는 게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데 우선 노년기에 찾아오는 변비의 이유는 크게는 2가지예요. 이제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내가 위에서 먹어야 밑으로 내려갈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밀어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2번째는 모든 소화기관은 결국 근육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력 자체가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2가지 이유 모두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는 한데 변비라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뭔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찬우유 이런 거를 먹고 화장실을 가야지,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뭐 마스크팩 같은 게 많지만 그치. 그때는 너도 나도 얼굴에 오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3주 동안 다뤄야 되지만 이제 피부 건강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얇게 오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뭐 엄마들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 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오이팩이 정말 좋아요. 왜 좋은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오이 냉장고에서 나왔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 슬라이스 얇게 하면 얼굴이 탁 붙거든요. 시트지처럼. 그래서 일단 내 얼굴에 올라있는 이 열을 다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당연히 얼굴 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이의 상큼한 냄새도 나면서 얼굴 열도 좀 내려가고 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도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 이 마스크팩들도 보면 뭐 여기에 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뭐 각종 비타민 C,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런 류의 마스크팩들이 많은데 사실 다 들어보면 그 영양소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얼굴에 붙이고 있는 게 좋으냐, 내가 먹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단연코 2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콜라겐을 얼굴에 붙이는 게 좋냐, 뭐 콜라겐을 크림으로 바르는 게 좋냐, 아니면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냐라고 하면 노리는 효과는 같거든요. 내 피부에 콜라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효과인 건데, 내 얼굴에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콜라겐이 내 피부 밑에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는 것은 피부에 붙이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대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술, 탄 거, 뭐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그럼 박사님 붙이고 먹고 2개 다 하시나 보네. 아, 저는 오일 좋아해요. 여름에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을 즐겁게 잘 걸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아, 네. 즐겁게 치매 좀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운동이 있을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걱정하시는 게 치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막 기억력을 체크하고, 그리고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니즈가 많으신데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일단 운동 자체가 치매에 굉장히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일단은 운동을 하게 되면요, 뇌에 산소가 막 갑니다. 뇌에 산소가 가가지고 이런 신경세포나 뇌 혈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치매 예방 효과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생각 없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움직인다 했었을 때도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뇌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손을 움직이면서 근육이 활성화되니까 근육을 움직이면서 심장에서 이렇게 혈류가 가고 뇌에서도 혈류가 가고, 이런 식으로 운동에 있어서는 이 치매 효과가,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운동 자체가 좋다고 했는데 특히 더 치매에 좋은 운동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치매에 특히 좋은 운동은 인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인지 활성화라는 운동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는 머리를 따로 쓰고 그리고 몸도 따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는 거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몸은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는 운동들이 가장 치매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운동 같은 게 좀 나이가 들수록 좀 과격한 운동 같은 걸 하면은 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몸에 무리가 좀 덜하면서 이런 인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이가 들면은 점점 기능적으로 퇴화가 시작돼요. 근데 기능적으로 신체는 퇴화가 됐는데 머리는 쓸 수 있다. 그리고 머리는 조금 괜찮은데 이제 몸이 조금 힘들다 했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동작으로 이걸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령을 깜빡할 겁니다. 구령을 실수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령이 어디서 실수가 났는지를 찾아주시는 것도 머리를 쓰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시를 들어주는 게 제일 빠르겠죠. 동작을 먼저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만세를 해볼 거예요. 자, 만세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세를 했다가 접어주시고, 만세를 했다가 접어주실 거예요. 자, 제가 구령을 했는데 어디 하나에서 구령을 실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를 잡아주셔야 돼요. 생각해놨다가 정답은 이거지 해주실 거예요. 자, 예시로 연습 문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제가 어떤 구령을 틀렸는지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네. 제가 뭐 틀렸죠? 4번. 넷을 틀렸습니다. 자, 넷을 틀렸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섯 하고 다섯을 했어요. 자, 저는 넷을 틀렸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제 넷을 한 게 아니라 다섯을 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동작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쟨 넷을 틀렸어, 넷을 틀렸어, 넷을 틀렸어 하면서 머리를 계속 쓰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연습 문제를 했었으니까 제대로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동작은 아까처럼 해볼 거예요. 자, 만세를 해주실 거예요. 만세를 해주시는데 제가 틀린 구령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제가 뭐 틀렸죠? 2번이요. 자, 아닙니다. 셋을 안 하고 둘을 2번 했어요. 자, 헷갈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동작은 하고 있으니까 몸은 움직이고 있어요.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생각하다가 너무 또 앞쪽에 하니까 생각하는 게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틀리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령을 틀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머리는 엄청 바빠요. 머리 엄청 바쁘고 우리 몸은 움직여야 되지, 머리는 계속 기억해내야 되지, 엄청 바쁩니다.
자, 이걸로 한 문제 더 내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걸로만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만세하면서 제가 틀린 구령을 맞춰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제가 뭐 틀렸죠? 5번에서 틀렸어요. 맞아요. 제가 그러면 5을 틀렸어요. 그럼 5을 제가 뭐라고 틀렸을까요? 8. 맞아요. 원래는 막 셋, 다섯, 막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5 나온 자리에 8이 나오는 순간 어르신들은 갑자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잉? 뭐지? 하다가 갑자기 놓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틀린 것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운동을 하면서 제가 방금 문제를 내드렸죠? 문제를 내드린 걸 계속 맞추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몸이 클수록 뇌에 산소가 더 잘 가요. 그래서 몸 동작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더 똑똑하게 맞춰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다른 동작 할 건데, 자, 앞에서 당겨오는 걸 할 거예요. 앞에서 당겨오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 당겨오는 거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어르신들의 머리를 쓰게 할 거냐? 그냥 덧셈 뺄셈 퀴즈를 할 겁니다. 덧셈 뺄셈이요? 네. 자, 연습 문제 해볼게요. 자, 앞에서 가져오는 거 할 건데요. 1 더하기 2는 맞아요. 이렇게 정답을 외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몸은 하고 있는데 머리는 또 문제를 맞춰야 돼요. 자, 어르신들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동작은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연속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연속으로 3문제 내볼게요. 자, 어르신들이 다 잘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앞에서 가져올 거예요. 자, 시작. 3 더하기 4는 7. 맞습니다. 7이에요. 좋아요. 다음 문제. 5 빼기 4는 1. 맞습니다. 자, 지금 너무 잘 맞추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7 더하기 3은 10. 맞습니다. 자, 어르신들 지금 다 잘 맞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문제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연스럽게 몸도 쓰고 있고 머리도 쓰고 있었어요. 자,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 정신없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 뇌에 산소가 막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운동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몸만 쓰는 거 당연히 너무 좋죠. 머리도 쓰는 거 너무 좋죠. 2개 다 하는 게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또 해볼 거예요. 자, 다음 동작은요.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음 동작을 똑같이 해야 된다. 자, 앞에서 가져오고 몸을 틀 거예요. 앞에서 가져오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몸을 틀 거예요. 자, 앞에서 가져오고 몸 한번 틀고 앞에서 가져오고 반대쪽으로 틀고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동작이 뭐지? 자, 내가 아까 일로 틀었나 절로 틀었나까지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틀고 둘, 자, 반대쪽으로 틀어주고 셋, 넷, 신경 써야 돼요. 5, 틀어주시고 6, 반대쪽 7, 자, 다 왔어요. 8, 반대쪽 9, 틀어주시고 자, 마지막 10, 한 번 더. 좋습니다. 자, 어려워요. 헷갈렸어요.
내가 일로 틀었는지 절로 틀었는지도 까먹고, 그리고 이 동작이랑 이 동작까지 어르신들은 내가 다음 동작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는 운동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런 동작, 이 동작이 운동이고 이 동작도 운동인데 머리 쓰는 것도 두뇌 운동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운동을 함께 하면은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재밌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동작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게 조금 더 인지가 좀 향상이 되려면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어르신들, 이런 운동은 보통 다들 강사님들을 부르거나 했을 때 주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주에 한 번은요, 제가 연구를 하기도 하고 논문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운동을 하는 거, 우리 걷고 이러는 건데 일주일에 6일을 쉬고 하루를 운동하면은 그거는 기능이 떨어지다가 유지하다가 떨어지다가 유지하다가 이 정도밖에 못하고,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매일매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야지 기능이 유지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제대로 해주시면요, 기능이 올라가요. 주에 한 번만 하면은 결국에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하고 끝나면은 진짜 노동이에요. 그래서 주에 2번 정도씩은 이렇게 꾸준히 해줘야지 어르신들의 몸이 진짜로 튼튼해질 수 있어요. 몸도 튼튼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좋은데 이 주에 2번, 이 영상만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주에 2번 이상씩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거 들었을 때 너무 재밌게 이 인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으로 좀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희는 어디든 찾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사들도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저희 이 아래에다가 저희 시니핏 홈페이지를 올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강사가 갈 수도 있고요. 못 간다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아래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에 수업 때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시니핏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거를 구독하면서 저희 운동 콘텐츠를 시설에 맞게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상담하시면은 저희가 맞게끔 시설에 맞게 서비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한번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와, 근데 약사님 귀를 하신다는 게 좀 약간 조금 놀라운데 네, 귀랑 그 건강 쪽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체 중에서 이제 귀는 우리 인체 전체의 그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손반사학이나 발반사학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지압을 한다거나 발 마사지, 발 지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뭐 귀도 마찬가지로 지압을 하면 좋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귀는 우리 몸 전체에 해당하는 혈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우리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귀에 이런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만지면은 5년이 젊어진다는 얘기가 오, 있던데 네.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이요? 네.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전 사진을 보면 한 5년 전, 7년 전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제가 한 7년 꾸준히 이열 테라피를 했는데 제가 올해 41거든요. 근데 다 팔자주름이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떤가요? 아니, 아직 없지 않나요? 게 아예 안 믿겨지시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원리로 팔자주름? 그런 네. 거 어떤 원리로 피게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 이런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나 좀 동안형 얼굴이 되는 원리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성형 수술이나 시술 같은 원리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우리 몸이, 우리 얼굴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막이라든지 신경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것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주면 이 얼굴이 리프팅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굳게 돼요. 사실은 뭐 두피나 이런 데도 굳어지게 되면은 표정도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그런 반이 나타나면 비대칭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제가 듣기로 그 말씀은 얼굴에 있는 근육이 좀 이상이 생긴다는 건데 네. 이게 더 심해지면 좀 안면 근육 장애나 그런 게 올 수도 네, 있는 그래서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증상에도 이제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좀 개선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팔자주름이 펴지게 하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팔자주름이 생기면 대부분이 이제 이 팔자주름을 괴롭히세요. 이거를 막 이렇게 문지르고 이쪽을 어떻게 뭐 주사를 맞고 해서 이쪽을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간단한 원리로 이 얼굴 전체 이렇게 올려주면 사실 주름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자리를 지압을 해주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팔자주름이든 아니면 얼굴 뭐 이렇게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생기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이 부종이 생길 때 얼굴에, 그러면은 그게 부어 있다 빠지고 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턱관절 자리에서 시작돼서 이쪽이 림프 순환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예요. 요렇게 귓바퀴 안에 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지압해 주거나 지압을 할 수 있는 귀 패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부착을 해서 지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쪽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쪽에 해당되는 이 상악이랑 하악, 요쪽에 해당되는 곳이 요쪽 상악, 그 다음에 여기 하악 자리가 있습니다. 상악, 하악. 그래서 이 턱관절 자리와 상악 자리, 하악 자리를 같이 요쪽을 시술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해준다는 게 눌러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붙여주신다는 건가요? 만약에 집에 재료가 없거나 도구가 없으면은 손으로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귀 지압 패치 안에 이렇게 볼 같은 게 들어있는 지압 패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부착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네. 저 큰 귀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많이 한뇌세요. 그런 거 혹시 안 파시나요? 근데 요 혈자리들이 다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구매하셔도 사실 좀 사용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제가 기회 되면 한글로 된 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 귀도 한번 좀 진단해 주실 오, 수 네,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붓기가 좀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제가 그나마 좀 최근에 달리기를 좀 하면서 조금 네, 빠진 편이긴 해요. 맞아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림프 순환이 잘 되거든요. 피디님 귀를 보고서 이것 때문에 얼굴이 부으시고 좀 푸석푸석한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실은 뭐 얼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귀에서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눌려 있으세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 후두골 쪽. 후두골 쪽.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두통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7월 달 동안 한 달 내내 두통약을 먹고 그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으시면 심한 두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통제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악성 두통, 악성 편두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눌려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막혀 있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무겁고 두통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목에서부터 머리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붓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여기를 많이 누르면 되나요? 네, 경추를 많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귀 지압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지금 턱관절하고 상악하악 자리 요거 말씀드리고 림프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추가로 하시면 좋은 자리가 바로 경추 라인이에요. 여기 이쪽이 우리 몸에서 목에 해당되는 경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시술하거나 지압을 해서 풀어주시면은 얼굴 부종 가라앉는데, 그리고 얼굴을 동안형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죠? 혹시 이거를 제가 지금 받아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럼 한번 제가 시술을 해봐드릴까요? 한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시술을 해봐드릴게요. 네네. 턱관절 자리로 시작을 해서요. 이쪽에 시술을 하고,
이런 지압 제품들이 있는데요. 안에 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이 들어있는 걸로 얘가 작용하는 효과가 이제 원적외선을 방출하면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네. 아프죠? 진짜 아픈데요? 네, 좀 아프죠. 아프신 분도 있고요. 또 통증을 전혀 안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파요. 그렇죠. 왜냐면 그쪽이 안 좋으셨었기 때문에. 이런 거 혹시 한번 붙이면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요? 3일 정도 붙이고 계시다가 교체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 막힌 부분은 여기여서 네. 지금 눈썹이 떨리고 있어요. 네. 통증을 숨길 수 없네요. 살짝 참는. 그래서 경추 부분에 이렇게 시술해서 제가 좀 살살 할게요. 너무 네. 아프시면 안 되니까. 이게 혹시 한번 붙이고 나서 계속 아플 수 있나요? 통증이 점점 가라앉아요. 뭔가 우리 아.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건데 네. 점점 개선이 되거든요. 반복 시술할수록. 그렇죠. 조금 아프시죠. 이거 생각보다 주사보단 안 아픕니다. 근데 좀 네. 아파요. 어떤 분들은 네. 되게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요. 여기는 머리 부분인데 여기 진짜 아픈. 네. 여기는 진짜 아픈데요. 두통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머리 부분도 좀 시술했고 여기는 상악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래쪽 턱 부분도 좀 추가로 시술을 해드릴게요. 아래 턱 부분이면 이쪽인가요? 이쪽? 네, 하악 쪽 여기. 하악 쪽. 네. 제가 평소에 계속 그 주무르던 곳이 네. 딱 요 귀로 바로 맞춰주셨네요. 오, 제가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로 이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이걸 관해서. 근데 오자마자 맞춰주셨어요. 네. 근데 귀 안에 제가 이게 네. 옆에서 보니까 이 네. 안쪽에 좀 염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새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몸에 염증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컨텐츠도 네. 고민하시느라고. 근데 네. 앉으신 김에 림프 순환 자리까지 네. 이렇게 시술을 해서 아마 이렇게 이쪽을 봐주시면은 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진짜 아파요. 여기가 진짜 아픈데요, 여기가? 이쪽이? 거기요? 네. 손목 여기는 이쪽 부분이에요. 제가 손목이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직업병이라서 네. 계속. 그쪽 부분이 반응이 또 있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뒤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촬영하시는 동안에 여기를 꾹꾹꾹 눌러주시면은 아마 네. 촬영 끝나고 집에 가실 때쯤 되면은 네. 여기가 슬림. 근데 여기 진짜 실제 좀 빠지긴 했어요. 진짜요? 네, 보여요. 한번 저 봐주실래요? 네. 진짜다. 진짜요? 진짜 아니, 맞았어요? 진짜 근데 카메라 한번 정면을 보시고 나중에 확대해서 네. 얼굴 보시면은 눈꼬리도 여기 올라가고 여기가 슬림해졌어요. 그럼 이게 불균형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대쪽도 해주실 수 있나요? 반대쪽은 제가 비용을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내서라도 반대쪽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자마자 그런 거를 다 아시게 되나요? 네, 이거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클래스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내가 셀프로 하고 싶다,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예열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요. 조금 깊이 있게, 왜냐면은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고 지금 후두골 쪽이 막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눈 시야도 좀 뿌얘지거든요. 눈도 피곤해지고 이런 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도 따로 있습니다. 한남동 카페 골목입니다. 한남동 주변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좀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어 테라피가 궁금하신데 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올바른 정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이어 테라피 관련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질문 답변을 해드리는 단톡방 그 링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땡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쪽 네. 그 목 쪽인데 특히 그쪽이 계속 뭔가 그 리프팅 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네, 시술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이쪽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시야가 맑아졌어요. 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 쪽이 아프던 게 편해졌어요. 이런 반응들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은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에스테틱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신 마사지 같은 거 받고 나면 몸 엄청 가볍거든요. 그런데 한 2-3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얼굴 리프팅, 그다음에 뭐 팔자중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없이도 이곳에 자극을 하려면은 어떤 강도로 얼마나 하면 좋을지 네.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강도라는 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귀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눌러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귀가 딱딱해서 잘 안 접혀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말랑말랑해서 접어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강도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아프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서 점점점 그 강도를 올려주시면 나중에는 좀 편해지실 거예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처음에 귀가 딱딱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지금 말랑해졌어요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압하는 부위를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동안형 얼굴을 만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디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한두 번이고요. 결국은 얼굴 리프팅 되는 거에 제일 관심 많으신데, 이 턱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부터 이 경추로 올라가는 쪽,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면부예요. 그래서 귓불 부분은 충분히 지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이 림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림프 순환 부분. 이쪽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 있잖아요. 반으로 접는 거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고무줄 여기다 끼워 놓으면은 얼굴 리프팅 된다는 그 영상 요새 많이 돌거든요. 그 원리도 귀를 지압하는 이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무줄 이렇게 낀 채로 계속 밖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지압을 해주거나 아니면 귀 패치를 붙여놓는 거는 내가 일상 중에서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울 보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주변 분들이 있으면 네. 서로 같이 맞아요. 자리를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 배우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커플들 많이 오시고요. 자매분들, 그 다음에 엄마랑 딸이 와서 배우시는 경우도 많고요.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배워서 서로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맨손을 하시는 것도 알려주시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알려주셨잖아요. 귀 말고도 또 이런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제 목에 이렇게 걸고 있어요. 이게 괄사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발사가 뭔가요? 괄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지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빛 형태로 되어 있는 괄사를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데요. 아침에 사실 출근길에 귀에는 항상 이렇게 붙여 놓고요. 출근길에 부종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뭐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 법에서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그거를 하면 얼굴 부종은 빠지긴 하지만 단점이 피부가 늘어져요.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얼굴 피부를 세게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피부가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압점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지압할 때도 턱관절, 그 다음에 상악, 하악, 그 다음에 경추 이런 데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턱 라인, 이렇게 턱 밑을 쓸어서 귀 옆까지 이렇게. 근데 그거 쓰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게 빛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네, 이게 하면은 그 피부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전혀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부분이 어떻게 마감이 돼서 그런가요? 여기가 뾰족하지 않아요. 일반 빛같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모양보다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째는 이렇게 턱 라인을 이렇게 쓸어주고, 그 다음에 요 교근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근을 풀어주시고, 턱 밑에 있는 이 살댐을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쪽을 쓸어서 네, 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측두근이 육착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 얼굴 형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 이 측두근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빗 모양일 때 이게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옆머리를 풀어주면은 두통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건 저희 자사몰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빛 조각이라는 건데요. 다른 괄사보다 이 성분 자체가 좀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좀 가볍게 쓰시면서도 좀 리프팅 효과라든지 이제 두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괄사 마사지 그 도구 네. 있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만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채널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들고 오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드리고 같이 모여서 사용법을 배워보는 그런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이거 무료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1회 무료로 클래스권을 같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클래스를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소개하려고 모였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목이 뭉쳐 있어서 목을 좀 풀어드리고 했더니 목이 이렇게 길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해서 그때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구매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와, 너무 솔깃한데요? 네. 이 쓰는 방법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게 살짝 긁기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불편한데 그냥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턱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귀 앞으로 내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흉쇄 유돌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흉골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기 진짜 많이 뻐근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풀어주면은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가면서 시원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측두근 풀어주고요. 사실은 이마주름 풀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쪽이 유착이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되는데 요 앞머리 라인을 풀어주면 또 요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얘도 팔자주름 요 있는 부분 여기 팔자주름 있는데도 여기가 덩어리져 있어서 뭉치면서 주름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은 요 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쪽 팔자주름이 옅어져요. 실제로 이거는 전후 사진은 이걸 사용하신 고객분이 본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기 팔자주름이 사라졌는데 이거 맞는 거냐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뭉쳐져 있으면 주름이 지는 거라 가지고요. 올려주고 풀어주고 하면은 옅어지게 됩니다. 강도는 그냥 살짝 쓸어내는 정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원래 괄사를 세게 써서 아프고 멍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쓰시면은 근막이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시고요. 그냥 머리 빗는 정도? 그냥 가볍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용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손가락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마디에 쓸 수 있고 그 발이나 종아리에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제가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 보시면은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귀 지압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 또 뭐 괄사 통해서 이제 부종 빼거나 아픈 곳을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